지금 전국의 어머니들 사이에서 저 영상이 아주 큰 화제가 됐어요. 여태까지 어머니들이 생각했었던 독서는 무조건 좋은 것이야, 이랬던 생각들에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독서를 많이 시키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된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독서를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공부를 잘하기는커녕 공부에서 점점 뒤처지고 상위권에는 도저히 꿈도 못 꾸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의아심을 갖고 걱정을 하고 설마 그래도 좋아지겠지 하셨던 분들이 지난 영상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던 거예요. 자,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독서는 정말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독서가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공부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자, 공부란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두뇌로 옮겨서 저장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옮기려면 옮기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책은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자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인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해력이 없으면 책에 있는 지식들을 머릿속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 옮기는 도구가 거의 모든 애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혼자서 책으로 혼자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혼자서 못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학원입니다. 학원의 강사들은 그것을 쉬운 말로 설명을 해줍니다. 저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 혼자서 정보를 처리하고 혼자서 이 글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나 잡서의 도움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합니다. 학원에 가면 그만큼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강사님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공부 양이 3분의 1로 줄어들죠. 두 번째, 두뇌로 옮겨서 저장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서술 기억이라는 방식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기억이죠. 또 하나는 암묵 기억과 혹은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부는 서술 기억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 암묵 기억과 절차 기억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어머니들이 여태까지 들으셨던 이 영상 내내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은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보는 시각이 두 가지예요.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 출신들이 보는 시각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하나의 시각이 있는데 그건 심리학이 교육을 바라보는, 공부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책으로 똑같이 가르치는데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게 되고 어떤 아이는 공부를 못하게 될까, 이것이 심리학적 시각이에요. 저는 지금 후자의 언어로 어머니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낯선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서술기억, 설명할 수 있는 것, 너 설명해봐. 우리가 학원에 가면 우리 레벨 테스트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런 거 있죠. 이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저건 지식을 묻는 거예요. 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봐. 너 이거 알고 있어? 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암묵기억과 절차기억이란 방식입니다. 저것은 왼쪽 것은 지식이고 오른쪽의 것은 지식이 아니고 역량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왼쪽 것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거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저거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선생님한테 배우건 책을 통해서 배우건 배웠기 때문이에요. 배워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의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죠? 바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저 두 가지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한쪽에서는 지식을 저장하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역량을 저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그것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서술기억으로 저장될 수도 있고, 암묵기억은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연습을 해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키보드 치기 같은 거예요. 타이핑하기. 처음에 키보드를 배울 때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키보드를 칠 수 있군요. 그리고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연습을 해야 돼요.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역량이 아이들마다 다 차이가 나죠. 어떤 아이는 독수리 타법을 그냥 쓰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두 손으로 아주 능수능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게 바로 비의식에서 움직이는 암묵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에 아주 중요한 기억이죠. 비의식 상태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능숙해지면 TV를 보면서도 칠 수 있고 전화를 받으면서도 할 수 있고 머릿속에선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키보드는 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암묵기억 혹은 사고력에 속하는 절차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부 설명은 다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역량도 수련한다. 공부는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 왼쪽에 있는 과목들, 지식에 속하는 과목이 바로 대학교 전공 과목인 사회탐구, 과학탐구, 문법입니다. 저건 지식입니다. 이과, 문과, 저기 다 지식이죠. 저것은 서술 기억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기억이에요. 그러나 오른쪽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기억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것은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어 독해력과 영어 독해력, 영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국어 독해력이 있어야 국어로 된 책을 읽어서 내가 이해하고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영어 독해력이 있어야 영어로 된 전공서적을 읽고 그 속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공부에 중요할까요? 저 오른쪽 것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엔 책에 다 있지만 혼자서 책을 읽어내지 못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의 모든 것들은 왼쪽 것만 지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역량도 학교에서 배우고 수련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오른쪽 것을 하지 못하죠. 왜 오른쪽 것을 못할까요? 저 오른쪽 것은 역량에 속하는 것은 자기가 혼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연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습할 시간이 어떤 아이들은 없는 아이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저 암묵기억의 역량 중에 공부하는 능력의 독해력이 어려운 말로 하면 독해력이고 쉬운 말로 하면 읽기 능력입니다. 읽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서 이해하는 능력이 독해력이죠. 읽기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읽기 훈련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우리 아이들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읽기 훈련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점점 읽는 능력이 고도화됐을 때 고등학교에서 3학년이 되면 수능 국어의 독서 영역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그때까지 10년 동안 많은 훈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오른쪽 게 없는 아이들은 왼쪽 거 부분에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오른쪽 게 비어있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갔던 아이들은 오른쪽의 능력이 거의 모든 아이들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능력이 결핍된 역량이 부족한 아이들이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학원에 의존하는 공부를 합니다. 혼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학원을 완전히 의존하는 아이들이 바로 오른쪽에 역량이 부족한 아이다. 수련이 부족한 아이래요. 저 아이들의 특징이 학원에 의존형 공부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르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원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 뭘 할까요? 교과서 공부할 수 있는 텍스트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믿고 계셨지만 학원에서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놀라셨죠? 네.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하고는 전혀 다른
시험 공부만 합니다. 문제 푸는 연습만 하고 있어요. 학원에서는 계속 문제집을 풉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1년에 4번 시험을 보는데 학원에서는 1년 12달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점수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한테 증명해야 학원을 보내는 가치가 있다고 어머니들이 믿고 계신 거죠. 어머니들의 기대와 학원에서 현재 대부분의 학원이 하고 있는 것은 저 문제풀이 연습이에요. 세 번째는 많은 학원들이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시키는 게 바로 암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암기, 외우게 하는 거죠.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대중에 가면 초등학교 애들이 학원 가는 시간에 음마 사거리에 가면 그 수많은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초등학교 애들이 학원 들어가는 시간에 모든 애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쪽지로 뭘 외우고 있어요. 학원에서 숙제를 수도 없이 내주죠. 어머니들은 숙제를 많이 내주면 관리를 잘 해준다고 믿으시고 아이들은 계속 외우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외우는 방법은 고등학교에 가면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신 시험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의 문제는 오른쪽에 역량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 양도 많아지고 반복을 하니까 끊임없이 많아지고 학원마다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외워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막 모든 지문을 다 외우고 고등학교 애들도 저 공부를 했던 아이들은 다른 방식의 공부법을 몰라요. 중학교는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내신만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착각을 하죠. 내신 점수가 좋으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믿으시죠.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답을 맞췄는지 전혀 모르시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하고 내신이 같이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한쪽은 점수가 나오는데 한쪽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어머니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얘는 내신형이에요. 얘는 모의고사형이에요. 네. 그 모의고사하고 내신이 성적이 안 맞을 때는 뭔가 수상한 겁니다. 맞습니다. 공부를 암기 위주로 했던 아이들은 모의고사를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과탐도 저 공부 방식이 어느 정도 통합니다. 그러나 안 통하는 과목이 있어요. 아시죠? 네. 바로 국어입니다. 수능 국어는 암기로 아니면 학원에 의존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아무리 해도 모든 지문을 외워도 저건 되지 않습니다. 문제 유형 연습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어머니들이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죠.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돼. 네, 수능 국어. 그중에 특히 문학이나 문법이나 이런 거는 3가지 방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변별력을 가져오는 독서 영역, 전공 독서 영역이죠. 바로 비문학 영역입니다. 비문학에서는 어떤 암기도 어떤 문제풀이 연습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문학 영역은 지문을 다 외워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조사를 바꾸고 글의 순서만 바뀌고 어순만 바꿔도 전혀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 국어만은 문제 유형 연습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수능 국어에서 감당을 못해서 재수를 삼수를 하거나 한다는 이야기들은 공부의 역량에 결핍이 있다. 학원 의존형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이유가 바로 저 독해력, 정보를 처리해서 기억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육특구, 대표적으로 대치동 아이들, 그 다음에 전국의 교육특구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학원 의존형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국어가 안 나오는 이유를 아셨나요? 느낌이 오세요? 또 하나 이해가 되셨어요?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지. 혼자서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글 읽기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학원에 다닐 이유가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적이시죠? 맞습니다. 글을 잘 읽는 아이들은 학원에 가지 않습니다. 학원에 가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머니들이 알고 계신
어머니들이 지금 제 얘기가 조금 납득이 안 가시죠? 우리 애도 글은 잘 읽어요. 네, 어머니가 알고 계신 글 읽기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저 독해력과는 전혀 다른 글 읽기 방식이에요. 자, 오른쪽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공부 역량의 급소입니다.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바로 저 독해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 독해력은 왜 어떤 아이들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없을까요? 저것은 누가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 없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저거는 암묵기억이기도 하고 절차기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 독해력은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만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학원에 다니면 독해력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혼자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터득해서 암묵기억화, 그 다음에 절차기억화 시켜야 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 면접을 보거나 지원을 하면 늘 거기서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자기주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냐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를 혼자서 스스로 했던 아이들이 훨씬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글 읽기 능력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글 읽기를 잘할 수가 없어요. 자, 독해력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머니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어요. 우리 아이가 독해력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거 느끼신 분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초등학교 어머니들은 자녀가 독해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글을 잘 읽기 때문이죠. 독해력을 어머니들은 지금 문해력과 혼선을 빚고 있어요. 독해력이 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우리 애 글 잘 읽어요. 책도 잘 읽어요. 동화책도 잘 읽고 위인전도 잘 읽고. 그래서 자녀가 독해력에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문제가 독해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슬슬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가면 모든 공부를 혼자서 하지 못하고 학원에 다녀야 되고 모든 것들을 외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바로 독해력에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후유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어머니들이 얘가 외워서 학교 내신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어머니들은 그냥 절대평가 A등급만 받으면 얘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모의고사에서 국어에서 모든 아이들이 4등급, 5등급 이렇게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때 어머니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 아이가 독해력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때는 모든 어머니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 학원을 아무리 다녀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치동 어머니들이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 게 뭘까요? 아무리 좋은 학원에 가도 아무리 유능한 선생님을 만나도 성적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독해력은 남한테 배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어렸을 때 6년, 12년 동안 수련을 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독해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글 읽기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어머니들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글 읽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나 글을 읽는 방식이 있고 지성인만 글을 읽는 방식이 있어요. 아무나 글을 읽는 방식은 그냥 글 읽기예요. 독해력은 지성인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방식이 바로 기지 읽기라는 방식이에요. 기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읽는 거예요. 그 안에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스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기지 읽기가 능숙하게 읽을 수 있는 거 바로 뭘까요? 동화책, 스토리만 있잖아요. 글이 순혈적으로 써 있어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저건 지성도 필요 없어요. 글자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단어만 알면 돼요. 어려운 어휘가 없어요. 동화책, 위인전, 판타지 소설. 어머니들도 가끔 휴가 때 읽으시는 책 있죠? 연애 소설,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 그 독해력 필요 없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냥 읽으면 됩니다. 네.
스토리북이나 동화책을 못 읽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게 기질입니다. 아버님들이 10,000권을 읽어도 독해력이 안 생기는 책 있죠? 네, 무협지. 무협지는 문학적 가치도 없어서 그냥 누가 누구랑 싸워서 누가 이겼대 이런 것만 알면 돼요. 그거는 마음 급하면 10분에 한 권도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스토리북이에요. 기지 읽기입니다. 줄거리만 알면 되는 책이에요. 저거는 우리 아이들이 잘합니다. 저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초등교육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노인정에 가서 자음, 모음 배우면은 성경책도 읽으시고 불경도 읽으시죠. 그게 저 스토리북이에요. 기지 읽기입니다. 독해력은 뭘까요? 지성인들이 글 읽는 방식은 미지 읽기라는 방식이에요. 저 미지 읽기는 한자 그대로 아직 모르는 것을 읽는 거예요. 뭘까요? 맞습니다. 지식과 정보죠. 그 속에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가 들어있어요. 저 미지 읽기를 하려면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지적 호기심이 없으면 저 글을 읽을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집단 지성의 등장?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건 지적 호기심이 없는 사람들이 책을 못 읽어요. 비문학은 타는 듯한 갈증에 시원한 물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비문학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 호기심이 있는데 저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글은 사실대로 써 있지 않아요. 순혈적으로 줄줄줄 서술되어 있지 않아요. 저것은 문학가들이 쓴 책이 아니라 비문학가들이 쓴 거예요. 그냥 전문가들, 교수님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 설명하고 싶은 거 이걸 막 써놓은 겁니다. 저 글은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지? 동화책이나 스토리북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죠.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읽어도 그냥 스토리만 감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문학은 이해를 해야 돼요. 글을 읽고 이해가 안 됐다는 건 이 글이 무엇을 설명했는지 내가 정보 처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기서 글 읽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스토리북은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미지 읽기는 추론적으로 글을 읽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로 이게 써져 있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해예요. 자, 여기서 추론적 글 읽기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제가 동화책이 초등학생한테는 책 읽기는 위험하다, 독서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추론적 글 읽기는 동화책만 방대하게 읽은 아이들은 저 추론적 글 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 추론적 글 읽기는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여태까지 읽은 글을 기억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기억하는 습관이 관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다 기억이 나야 돼요. 외우지 않았는데 그냥 읽기만 하면 그 읽은 내용의 정보가 다 기억이 나야 돼요. 이 훈련이 오랫동안 있었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그 내용, 다음 글을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면 반대 이야기를, 반대 의견을 얘기할 거죠.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해서 반대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읽어서 기억한 것을 그것과 반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이 사람의 의도를 또 알아내고 그 내용을 또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또 다 추론을 다 했어요. 다 뜻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갔더니 반면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반면에 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나온 글하고 여태까지 내가 반죽해서 끌고 나온 기억하고 온 글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정보가 처리가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뭔가 아까 읽은 것 중에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야죠. 그걸 역행 독서라고 합니다. 이 훈련을 몇 년 해야 될까요? 이 역행 독서를 하고 계속하는 이 훈련. 네, 이게 바로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선생님의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 무슨 책을 읽어보라고 한 거, 뭘 권장해 주신 거, 이게 바로 다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한 애들은 저 능력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국어 독서 영역에서 1등급을
훌륭하게 맞고 만점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학원에 다녔던 아이들, 학원 의존형 공부를 했던 애들은 저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 글을 읽고 기억하는 능력. 누가 없다 그랬죠? 동화책과 스토리북을 방대하게 읽은 아이들. 이게 어느 시점에서 동화책과 스토리북이 어느 시점에서 비문학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옮겨가는 시점을 놓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미지읽기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서 미지읽기, 비문학으로 넘어가질 못해요. 스토리북에서. 스토리북과 비문학은 완전히 다른 글 읽기 방식이에요. 똑같이 책을 통해서 하더라도 스토리북을 읽는 독서하고 비문학을 읽는 독서는 뇌에서 전혀 다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초등 독서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초등학교 독서에서 동화책과 스토리북은 어머니들이 기대했던 독서를 열심히 시키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기대했던 그것들이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자, 미지읽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해력을 문해력과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독해력과 문해력의 차이를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해력은 문자를 읽고 해독하는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리터러시는 문자 해독 능력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문맹률을 얘기할 때 문해율이 리터러시예요. 문맹률은 1리터러시입니다. 1리터러시 레이트가 바로 문맹률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은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글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독해력은 비문학 글을 읽는 거예요. 글 읽는 행위의 통칭이 바로 문해력이라는 말입니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가리지 않고 글을 그냥 읽어낼 수 있다.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 이것을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많은 분들이 문해력이 낮으면 공부를 못해 이런 거는 문해력이 낮으면 공부를 못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글 읽기 능력은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문해력이 없으면 초등학교 공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해력은 중하위권 애들이 문해력이 없지 상위권 애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문해력 없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문해력의 일부, 배경지식이거나 소위 어휘력이거나 한자 어휘거나 이런 걸 모르는 아이들은 있을 수 있지만 문해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건 중하위권 아이들의 문제예요. 초등학교에서도. 중상위권에 가면 문해력이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보완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치동 아이들, 대청과 전국의 교육특구 아이들은 문해력에 관한 대한민국의 최강입니다. 특히 대청 초등학생 아이들의 문해력은 뭐 극강이에요. 학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외우고 해서 뭐 사자성어도 알고 뭐도 알고 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국어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휘력도 아주 뛰어난 애들이 많고 그러나 저 문해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대충 아이들은 모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통하는 게 문해력이고 고등학교 되면 문해력이 독해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문해력과 독해력은 전혀 다른 능력이에요. 문해력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독해력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문해력과 독해력을 혼돈해서 쓰시지 않기 바랍니다. 물론 방송에서 문해력을 확대 해석해서 통칭으로 문해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고등학교 수준의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글을 이해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글을 이해하는 능력 가지고 수능 국어 영역의 독서 영역은 답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충 아이들이 독해력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문해력이 뛰어나지만 독해력에는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바로 대충 아이들이고 교육특구 아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부 잘하는 아이는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제가 아까 독서는 공부를 잘하는데 독서를 많이 시키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어머니들이 믿었는데 독서를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를 잘하기는커녕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현상.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에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독서가 있고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방해가 되는 독서가 있다는 거예요. 연령별로 그렇습니다. 몇 학년 때까지는 어느 책도 되지만 몇 학년서부터는 어떤 책에서 어떤 책으로 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무엇이 다를까? 어머니들은 혹시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를 구분하실 수 있나요? 네, 똑같이 100점을 받아도 100점을 받아와도 시험을 보면 두 가지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을 받는 아이가 있고 공부를 설컹설컹 하는데 100점을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죠? 맞습니다. 후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자세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그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애들이 공부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난 이해가 잘 안 되더라.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소위 교육특구 아이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나 이런 데 가면 거기서 만나는 아이들 있죠. 바로 넘사벽이라는 아이들. 그 넘사벽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공부에는 절대 조건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어머니들 어린 시절에 학교 친구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기억나세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서 놀지 않고 막 혼자 막 뛰매고 매일 잠 안 오는 약 먹고 눈이 뻘개져 갖고 매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적이 최상위권이 아니죠. 중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 공부 열심히 하는 그 아이들이 공부를 더 2배로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는 왜 열심히 했을까요? 그 아이들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의지.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성취동기예요. 성취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의적 성취동기가 있어요. 교육특구 애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엄마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이런 것도 성취동기예요. 나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 의사가 되고 싶어? 교수가 되고 싶어? 이거 성취동기예요. 뭐가 되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있죠. 난 저 녀석한테는 지기 싫어. 경쟁심. 이것도 성취동기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난 엄마가 걱정하는 사람 되기 싫어. 이것도 성취동기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성취동기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를 잘하고 혼자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의 성취동기는 바로 지적 호기심이에요. 공부는 습관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누가 깊게 가지고 있나, 누가 더 높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나, 학문에 대한 갈증이 누가 더 많은가가 바로 공부를 잘하는 애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를 가리는 분기점이 돼요. 척도가 됩니다. 그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았어요. 뭐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에는 벽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벽이 있을까요? 그 아이는 의지는 뛰어나고 성취동기는 뛰어나지만 바로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공부는 역량도 뛰어나야 되고 의지도 뛰어나야 됩니다. 역량만 뛰어나는데 의지가 없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아이고, 의지는 뛰어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애들은 역량이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이 나라에는 두 종류의 학원이 있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의지가 없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죠. 어딜까요? 네, 그게 전국에 있는 일반 학원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학원을 와야 그나마 공부할 의지라도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 학원은 관리를 잘해줘, 빡세게 해줘, 애들을. 네, 그건 의지가 없는 애들이 다니는 학원이에요. 또 하나의 학원이 있어요. 모두 의지는 뛰어나요.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적은 의지대로 가지 않아요. 성적은 따로 놀아요. 그게 어디죠? 맞습니다. 그게 대치동이고
그게 전국의 교육특구예요. 모두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성적은 열심히 한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아요.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바로 공부입니다. 자, 의지와 역량이에요. 오늘은 의지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관찰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공부의 역량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IQ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선천적 지능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웩슬러 검사,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선천적 지능이에요. 저걸로 공부를, 저 웩슬러 검사를 가지고, IQ 검사를 가지고,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할 거야, 얘는 뭐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저 검사 방식밖에 어머니들이 알지 못하셔서 그래요. 저거는 우리식의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가 아니에요. 저거는 어려서 어린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의 이제 진화가 됐을 때 이 아이의 지능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가지고 평균치를 낸 거죠. 그러나 이건 우리식의 공부, 정답이 있는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 방식이 아닙니다. 굳이 공부하고 우리식의 공부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면 한 20%에서 30%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물론 IQ가 높으면 나중에 연구를 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저 선천적 지능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부가 의미가 없죠. 선천적 지능으로 공부가 결정이 된다면. 공부는 우리식의 공부, 정답이 있는 공부, 특히 수능 공부, 사고력 시험이에요. 지식 융합 사고력 시험이에요. 방대한 지식들을 섞어서 융합하는 사고력을 가진 시험이에요. 사고력 시험은 문장으로 사고력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어요. 수능은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모든 것들이 글로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어는 무려 27,000자의 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후천적 지능이 중요한 거죠. 후천적 지능이 뭘까요? 그게 바로 IQ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의 IQ, 우리가 흔히 100 정도만 넘으면 되는 IQ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후천적 지능이 있어야 돼요. 후천적 지능은 TQ라고 하는 지능입니다. 이것이 후천적 지능이에요. IQ만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천적 지능과 그 다음에 그 선천적 지능에 큰 결함이 없다면 그 다음부터 후천적 지능을 육성시키고 훈련시켜 왔어야 되는 거예요. 저 두 가지가 완벽한 아이들이 극상위권이고 절대상위권이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변하는 겁니다. 자, TQ입니다. 문자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후천적 지능입니다. TQ는 후천적 지능을 만드는데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가정교육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조 시대 때 선비들이 가정교육을 했죠. 몇 살에 무슨 책을 보고 뭐를 보고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천자문을 배우고 사서상경 배우고 이랬던 거,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양반제도가 없어서 가정교육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정교육을 해서 지능 발달을 하는 민족이 하나 있죠. 유대인이 가정교육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가정교육으로 지능 발달을 하지는 못합니다. 가정교육으로는 그 아이의 예절이라든지 그 아이의 행동이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교육으로는 하지만 지능을 가정교육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요. 가정교육 말고 두 번째가 바로 조기교육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조기교육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독서에 관한 조기교육은 엄청납니다. 조기교육. 어렸을 때 뭐하고 하는 거 있죠? 네, 조기교육. 조기교육으로 후천적 지능이 만들어질까요? 그럴까요? 어렸을 때 몇 살에 무슨 하고 몇 살에 뭐하고, 대충 아이들이 국어 관련 조기교육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 조기교육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되면 국어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조기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은 예체능 많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효과가 있죠. 조기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기 때 어머님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보약을 먹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기 교육의 많은 조기 교육들은 우리 학원에서 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대치동에서 만들어진 교육 상품들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어떤지, 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지, 그 효과가 어떤지는 모르고 어머니들 사이에서 그냥 뭐가 좋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저 조기 교육이에요. 저것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자, 가정교육과 조기 교육은 저 후천적 지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죠? 그게 바로 어머니들이 믿고 있는 독서교육입니다. 독서교육. 그래서 지금 독서교육 광풍이 불고 있어요. 수능은 국어에서 변별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독서교육이 바로 후천적 지능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방대한 책을 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 독서교육에 대한, 독서에 대한 맹신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공부의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성적인 벽이 있다 그랬어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3개의 벽이 있어요. 중위권, 상위권, 하위권 이런 벽이 있고, 중학교가 되면 5개로 변하죠. 전교권이라는 아이들이 있고, 그 밑에 공부를 포기한 애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5개의 벽이 있습니다. 이건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로 가면 이 벽이 8개, 9개로 변합니다. 그게 바로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노력으로 이건 뛰어넘을 수 없어요. 노력으로는 80점대 아이가 노력을 많이 하면 89점이 되는 거고, 노력을 안 하면 80점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적의 벽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이게 TQ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저 정보 처리의 관성이, 정교도가 아이들마다 모두 달라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똑같은 글을 읽고 아주 정교하게 정보를 처리하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그보다 훨씬 어설프고, 공부를 알줄 못하는 애들은 정보 처리를 전혀 못한다. 이게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적 등급의 벽이 바로 TQ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어머니들이 아셔야 합니다. 동화책과 스토리북을 많이 읽으면 공부 잘하는 줄 아셨던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신청하셔서 받으셨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받은 아이들의 TQ 지수를 보여드리고, 이것이 어떤 책에서 일어나는 거냐, 독서는 과연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느냐, 공부를 도와주고 있느냐, 공부를 잘하게 만드느냐, 공부를 방해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여드릴 아이는 절대 상위권의 아이입니다. 절대 상위권이 뭐죠? 이 다음에 그대로 성장하면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넘사벽이라고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소위 자기주도형 아이들, 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아이들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 테스트를 하면 1분에 1310자를 처리해냈어요. 그리고 글을 읽고 완벽하게 100% 기억을 해냈어요. 수능은 기억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수능 시험지 보셨나요? A3지 큰 종이에 가운데 반절이 분절돼서 왼쪽에 지문이 쭉 계속됩니다. 밑에까지. 그리고 그 글을 다 읽으면 맨 밑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순간에 다 읽었는데 읽은 게 다 기억이 안 난다면 이 문제는, 수능 문제는 맞출 수가 없죠. 읽는 순간에 읽으면서 밑에까지 읽어 내려갈 때 기억이 다 나야 되는 거예요. 저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저장 능력을 보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약 2000자 정도 되는 지문을 읽고 다 읽었다 그러면 글을 사라지게 하는 검사 방식입니다. 그 글을 읽고 이 글 속에 들었던 글에 드러나 있는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얘가 알아내고 기억했나라는 것이에요. 자, 얘는 100% 글이 사라진 다음에 100% 기억하고 1310자를 처리해냈어요. 1310자라는 건 수능 국어 영역은 총 글자 수가 27,000자입니다. 27,000자를
75분 동안에 5분 마킹하는 시간 빼고 75분 동안에 문제가 45문제이기 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에요. 1분에 적어도 900자 이상의 정보를 처리해야 27,000자를 30분 동안에 한 번에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수능 국어 영역을 시간 부담 없이 지문부터 읽을 수 있는 데드라인이 1분에 900자입니다. 쟤는 지금 1310자를 처리해냈죠. 네, 글을 이대로 성장을 하면 이 아이들은 모두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 이 아이는 수능을 지문부터 읽고도 시간이 남을 수 있는 아이죠. 이 아이가 혼자서 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는 아이예요. 보셨죠? 글읽기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학원을 가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아이예요. 하나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학원에 열심히 다니지만 그 중에서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누가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느냐,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되는 노력형 상위권입니다. 이 노력형 상위권 아이들의 경우는 50, 60, 70, 80 이 정도 문자 정보를 처리하는데 저 정도 속도인 아이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255자 뱉기 처리를 못했죠. 정확도는 반으로 줄고 속도는 4분의 1로 줄었어요. 4분의 1로 줄었다는 게 뭔가요? 4분의 1만큼 천천히 읽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4번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번 읽었다는 건 저기 음독을 아주 심하게 하기 때문에 글을 한 번에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저게 대충 아이들의 보통 학원에 의존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의 글읽기 능력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쟤는 읽으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공부를 몇 배를 더 해야 되는 아이들이 글읽기 능력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노력형 상위권 아이들은 동화책을 일찍 끊고 학원을 다녔다든가 아니면 지적 호기심인데 글이 안 읽어지니까 학습만을 읽거나 그랬다가 안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찍 학원을 다녔던 애들, 주로 저런 애들이 상위권이긴 한데 공부를 엄청나게 반복해서 많이 해야 되는 아이들이 바로 저런 아이들이에요. 노력형 상위권. 저 중에선 누가 노력을 제일 많이 하느냐가 승부가 납니다. 또 한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4학년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공부가 불가능한 아이예요. 독서를 안 해서 그럴까요? 엄청난 독서를 했던 아이입니다. 무려 몇만 권의 독서를 한 아이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는 정확도가, 정보를 처리하는 정확도가 10분의 1이에요. 정보를 전혀 처리하지 못해요. 그리는 속도도 5분의 1이에요. 밑에 서클이 공부의 그릇이에요. 저것이 가득 차야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저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불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그릇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어요. 저 아이가 독서를 안 한 아이라고요? 엄청난 독서를 한 아이예요. 무슨 독서를 했을까요? 보십시오. 왼쪽에 밑에 10이라고 써있는데 밑에 바가 있는데 왼쪽이 파란색이 있고 오른쪽에 노란색이 있죠. 왼쪽에 파란색. 이 글 속에 들어있는 사실과 정보는 조금 알아냈어요. 오른쪽에 구조적 이해와 글쓰기의 의도죠. 비문학을 읽는다는 건 그 글에 드러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알아내고 읽고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글에 드러나지 않은 글의 흐름 속에 있는 글 속에 들어있는 글쓴이의 의도. 우리가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두괄식, 미괄식. 이게 글쓴이의 의도죠. 비문학을 읽는다는 건 이 두 가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일반 문학이나 스토리북 읽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스토리북은 아무렇게나 읽어도 돼요. 스토리북이나 동화책을 못 읽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러나 비문학은 지식인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읽어서 절대로 되지 않아요. 비문학은 읽는 능력이 있고 읽는 자세가 있고 읽는 정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시 하나, 조사 하나를 놓쳐도 안 되고 한순간도 글을 대충 읽으면 안 되는 글이 바로 비문학이에요. 동화책을 수천 권, 수만 권 읽은 애들은 비문학을 읽을 수가 없어요. 동화책 읽던 식으로 비문학을 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지금 정교도가 10밖에 되지 않고
글을 읽고 음독이 매우 심해졌죠. 그리고 정보치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 번 읽으니까 글쓴이의 의도를 알아낼 수도 없고 글의 내용을 알아낼 수도 없어요. 이게 동화책의 폐예요.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워킹 메모리예요. 여태까지 읽은 글을 다음 글을 읽었을 때, 다른 내용의 글을 읽었을 때 앞에 읽은 글을 그 방해를 이겨내고 그 아까 읽은 거를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추론적 글읽기에서는 그 능력이에요. 그게 지금 전혀 없어요. 저 능력은 물론 초등학교에서는 지금부터 훈련을 해서 이제 생성이 돼서 중학교 3학년 때쯤에서 저게 100이 되게 하는 게 목표겠지만, 그래도 동화책을 심하게 읽거나 아니면 뭘 계속 외우거나 그러면 저렇게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저 아이는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동화책을 수만 권 읽었어요. 동화책만 끊임없이 읽은 거예요. 글을 읽는 패턴이 비문학은 읽을 수가 없죠. 여기서 독서의 비극이 있는 거예요. 독서는 무조건 좋지 않아요. 물론 이 아이가 그 책을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책을,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책을 많이 읽었다고 얘가 착해졌을까요? 아니면 얘가 공감 능력이 좋아졌을까요? 어머니들의 기대와 현실은 다릅니다. 독서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기능이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 용도도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공부에 관련된 독서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공부와 성적의 실체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공부는 전국의 많은 아이들이 공부 시간하고 공부 방법만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 시간을 더 늘려주려고 그러고, 더 좋은 학원을 가려고 그러고,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그게 대충이에요.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TQ 테스트 있죠? 그게 바로 어머니들이 모르고 계셨던 우리 아이의 공부의 역량이었어요. 자, 공부 시간은 몇 배 늘릴 수 있을까요? 잠을 줄이면, 남는 시간을 다 공부하면 2배 정도는 늘릴 수 있어요. 잠을 줄여야죠. 공부를 더 많이 해야죠. 공부 방법은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참고서, 더 좋은 공부법,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강사의 차이는 한 30%덜 졸리게 해주고 그 정도겠죠. 공부 역량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자 정보 처리하는 역량은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는 애, 아까 100인 아이와 10인 아이의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건 무려 단순 계산을 해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 역량을 늘려주고 공부 시간과 공부의 방법을 줄여줘야죠. 특히 공부 시간을 줄여줘야죠. 공부 역량이 부족한 아이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반복해야 되고, 더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더 많이 외워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공부를 더 많이 해라, 더 노력하라. 노력이란 게 뭘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의 효과는 공부의 시간을 더 많이 할 뿐이에요. 더 많이 노력하라는 건 공부를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에 대한 오해입니다. 공부는 중요한 것은 바로 맨 오른쪽에 있는 공부의 역량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화책과 스토리북은 공부에 치명적입니다. 용도가 다른 독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화책과 스토리북은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감성, 얘가 착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공감 능력, 이런 데는 물론 효과도 있고 책에 따라서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공부에만은, 물론 독서가 어머니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독서를 공부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치명적인 후유증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왕에 독서를 했는데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애로 변한다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동화책과 스토리북을 몇 학년 때까지 보도록 자제를 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동화책과 스토리북에는
공부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음독과 속발음을 하는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음독, 글을 소리내서 읽는 습관, 속발음, 음독과 비슷한 거죠. 목,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 이 음독과 속발음을 하면 문자 정보 처리를 못해요. 인간은 한 글자씩 읽으면 7글자밖에 처리를 못하고 한 단어씩 읽으면 7단어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칠지법을 쓰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음독하고 정보 처리, 비문학을 읽는 능력하고는 너무나 상반됩니다. 물론 문학이라는 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문학을 하나 읽어드리겠어요.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잠깐 신경 써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해자 건너편에 작은 벤자민 숲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가방을 들고 걷고 있어요. 한 사람의 가방에 노란 꽃이 가득 꽂혀 있습니다. 가로등이 뿌옇고 그림자가 길게 띄어지고 있어요. 두뇌에서 지금 뭘 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음독을 하면 이 소리의 자극이 뇌를 건드려서 그림으로 변하게 했던 거예요. 문학이라는 거는 문학가가 머릿속에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을 그분이 글로 서술한 걸 우리가 보고 나는 행위예요. 그게 문학 감상입니다. 자, 여기서 문학 감상 능력이 만 명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본 범위 내에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은 거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전 세계가 글을 안 가리키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침대에서 글을 읽어줬던 이유를 아시겠어요? 네, 글을 읽어주면 아이가 머릿속에서 그 그림을 그리고 감정이입을 해서 그 그림의 감정을 더 활발하게 넣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책을 글자를 안 가리키고 글을 읽어줬던 거예요. 프란다스에게 같은 걸 그려주면서 혼자서 머릿속으로 그 장면들을 생각해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글을 왜 읽어줘야 되는지 논거도 없이 아이들한테 수도 없이 많은 글을 읽어줘서 아이들이 소극적 독서를 하게 돼요. 글을 읽어주는 행위는 글을 가리키지 전에 하는 거예요. 글자를 가리킨다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도 다른 영상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자 건너편은 벤자민 숲은 그림이 안 그려지셨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해자도 없고 벤자민 숲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은 건 그림이 안 그려졌던 거예요. 그 대목에 맨 첫 줄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돌담길 옆으로 장독대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림 잘 그려지시죠? 네, 이게 바로 문학이 우리 뇌에서 그림으로 변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돌담길 옆 장독대도 만 명이 다 다른 그림을 그려요. 어머니들도 다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문학 감상력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글자를 가르칠 때 음독을 시켰던 이유는 소리를 내면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문자를 연상해내고 그 문자가 나와 무가 나무라는 그림으로 변하고 글자 배울 때 음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독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를 익혔던 거예요. 동화책은 글자를 능숙하게 하는 데까지는 끊임없이 소리내서 읽게 하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 가면 겉으로 큰 소리 하게 하지 않고 슬슬 속발음으로 목젖만 움직이면서 중얼중얼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변화를 관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을 몇 학년 때 저 습관을 끊어줬어야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독서 교육의 본질이에요. 저 독서 교육을 그냥 책만 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후유증이 너무나 크게 옵니다. 독서 교육이야말로 두뇌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로직을 가지고 독서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하는 독서처럼 독서는 좋은 거야 정서적이고 좋고 그 어린애 독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애 독서는 목적이 너무나 단순해요. 문자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문자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요. 글 읽기를. 문자를 왜 가르치죠? 지성인을 만들기 위해서요. 지성인이 안 될 거라면 굳이 문자를 안 가르쳐도 돼요. 말은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음독과 속발음 습관이 저 동화책과 스토리북의 공부의 치명적인 습관이 관성화됩니다. 습관은 어느 정도
의지로 차단할 수 있지만 이게 오래돼서 관성화돼서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차단을 못해요. 이게 도대체 몇 권이나 되면 음독 습관이 관성화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화책과 스토리북은 500권 이상 보는 거를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후유증이 너무나 심각하게 와요. 500권도 적은 책이 아니니까요. 세계 명작 꼭 봐야 될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뭐 인류의 문화 같은 것들, 프란다스에게 이솝우화 이런 것들은 500권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나 아동문학을 무조건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경계선을 잘 조절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언제 때부터는 어디로 옮겨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누차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비문학을 읽는다는 건 추론적 글일게요. 여태까지 읽은 글의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보시다시피 수만 권의 동화책을 읽은 아이가 비문학 지문을 읽고 전혀 기억을 못했던 이유 아셨죠? 문자정보 처리를 10밖에 못하고 250자밖에 처리하지 못했던 아이. 그 아이가 스토리북을, 동화책을 몇만 권을 본 아이예요. 왜 그럴까요? 동화책은 아무렇게나 읽어도 돼요. 정확하게 읽는지 아닌지 우리가 몰라요. 검증이 되질 않아요. 걔네들은 줄거리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읽은 글의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다음엔 무슨 재밌는 얘기가 나올까 이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용을 기억하지 않는 습관이 나중에 관성화됩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 번째, 아까도 그 서클에서 보셨지만 배경 지식도 안 생기고 어휘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배경 지식은 스토리북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정보책에 들어있어요. 교과서에 들어있고 비문학에 들어있는 게 배경 지식. 또 하나는 어휘력이에요. 어휘력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동화책을 읽은 아이들은. 왜냐하면 동화에는 어휘가 없어요. 공부에 필요한 어휘가 없어요. 공부에 필요한 어휘는 모두 한문이에요. 비문학은 무늬만 한글이지 70% 이상이 한자입니다. 그러나 한글처럼 보이죠. 동화책은 한자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계속 아이들이 문해력이 없어요, 뭐 없어요 하는 거는 바로 저 어휘력. 동화책을 너무 많이 읽었던 이유도 있고 한자 교육이 옛날에 비해서 소홀해진 원인도 있는 겁니다. 동화책은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동화책은 목표가 분명한 책이기 때문에 동화 스토리북은 글자를 능숙하게 읽는 순간에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일반 독서하고 똑같이 해서 책을 읽고 있구나, 얘는 이 다음에 공부를 잘하겠구나, 얘는 독서를 좋아하겠구나. 어머니들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실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독서의 배신이에요. 많은 어머니들이 지금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계세요. 학원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머니들이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더클럽이라는 클럽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 어머니들은 지금 너무나 괴로워요. 시각을 바꾸고 집에 있는 책들을 보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도저히 읽어서는 안 되는 책들이었던 것들이에요. 지금 책을 버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책들을. 독서라는 이미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난 우리 아이는 공부 못해도 돼요. 난 우리 아이는 그냥 자기가 즐거운 거 하면 돼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그러시다면 공부에 방해가 되는 독서, 저서 음독도 하고 내용 기억 못하고 어휘력 하나도 안 생겨도 난 괜찮아요. 우리 아이가 그냥 즐겁게 책만 보면 좋겠어요. 연속극에 빠져 있어도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시키십시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지성인이 될 수 없는 아이라면 그 독서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초4부터 아이들은 책하고 멀어지는 거, 그 현상 알고 계시죠? 네, 초4부터 아이들의 길이 달라집니다. 초4는 어떤 시기일까요? 두뇌 진화의 시기에서 보면 전 세계가 7살 이전에 글자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것도 조기 교육을 해서 막 무려 30개월만 돼도 막 한글을 가르치는 어머니들도 있고 전 세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7살 이전에 글자를 못 가르치게. 이유는
심리학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7살 이전에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화되질 않아요, 그때까지. 근데 그 문자는 논리예요. 우리 한글은 전 세계에서 7살 이전에 가장 어려운 글자예요. 7살만 지나면 가장 쉬운 글자로 변합니다. 한순간에. 논리라는 게 두뇌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7살의 경계만 오면 왜 우리 7살 때까지 가장 어려운 게 한글일까요? 전 세계 글자는 자음 모음만 있어요. 우리 글자는 자음 모음이 있을 뿐더러 그 밑에 그게 받침이 있어요. 리을 비읍, 리을 티귿, 리을 비읍, 비읍 시읒. 이게 논리예요. 글의 받침을 배운다는 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지금 책 육아를 하고 아이들이 4살, 5살 때 글자를 띄는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띄냐고요? 네, 그 아이는 받침을, 글자를 논리적으로 인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림으로 기억한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은 책을, 지금 엄청난 책을 읽게 해요. 그 과정에서 그냥 그림으로 인식한 거예요. 마치 한자 배운 것 같은 거예요. 한자는 표의 문자인 거 아시죠? 한자는 5살 때 가장 빨리 배웁니다. 그림이니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책 육아를 하면서 어머니들이 2세만 되면 책 육아라는 걸 합니다. 그 아이들이 글자를 인식되는 거, 이것이 7살 이후에 글자 떼는 것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림으로 기억을 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국어 능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역시도. 자, 초4부터 길이 달라집니다. 초4는 사고력이라는 게 두뇌에 들어오는 나이예요. 두뇌가 진화하는 계단이 초등학교 4학년 전에는 사고력이라는 게 들어와 있질 않아요. 사고력은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4 이전에는 아이들이 단순한 이해력밖에 없는 거 아시죠? 고민이 없어요. 초4가 되면 사고력이 생겨요.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머니가 자녀가 우리 아이가 사고력이 생겼다라고 느끼시는 계기가 있죠. 바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인간은 제일 먼저 걱정이 바로 엄마 죽을까 봐 걱정되는 거. 그게 초4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느닷없이 그 공포가 와요. 엄마 죽으면 어떡하지?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한 단계 인간으로 성숙하는 나이가 됩니다. 그때 아이들이 책하고 멀어지거나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오기 시작해요. 자, 그 초등학교 4학년에 얼마나 중요한 나이인가. 우리가 흔히 공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기초가 잡혀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 이야기의 근거는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초4부터 들어오는 두뇌의 진화, 사고력이라는 게 생길 때부터 여기서 큰 분기점이 생깁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길, 공부를 잘할 수 없는 아이들이 가는 길이 여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초4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길이 달라지는 아이를 크게 3가지 패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입 A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책 읽기와 완전히 결별하는 아이들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독서를 많이 시키면 우리 아이가 책 읽는 게 습관이 돼서 잘 읽겠지. 그래서 동화책을 수천 권을 읽게 했는데도 더 이상 책 읽지 않는 아이들이 나타나는 게 타입 A예요. 두 번째, 타입 B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이제 공부에 관련된 책에도 지식이 들어오고 책도 복잡해지고 글자도 작아져요. 소위 비문학 글읽기라는 게 시작되는 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비문학을 못 읽는 아이들이 타입 A고요. 타입 B 아이들은 책 읽는 게 중독이 돼서 책벌레가 된 아이들은 그렇다 그래서 비문학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판타지 소설로 가거나 소설류로 빠져드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타입 B입니다. 타입 X가 있는데요. 타입 X는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조절을 잘해서 깊은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저게 비문학의 세계예요. 이렇게 크게 초4가 됐을 때 크게 3가지 길이 갈립니다. 첫 번째 타입 A 아이들, 책 읽기와 결별하는 아이들, 비문학을 읽어내지 못하는 아이들, 걔네들이 동화책에서 비문학으로 다리를 건너가지 못해요. 어머니가 다리를 놔주질 않았기 때문에요. 비문학과 아이들의 동화책 스토리북은 글의 구조와 흐름과 글의 구성과 그리는 호흡과 패턴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른 글이에요. 한쪽은 아무렇게나 읽어도 되는 글이고 한쪽은
완전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몰입한 상태에서 글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글을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글일게요. 이 다리를 건너가게 다리를 놔주지 못한 분들은 아이들이 책 읽기와 결별을 해요. 물론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동화책을 이미 스토리북을 몇천 권 읽던 아이들은 사고력이 생겨서 놀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책이 재미없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거죠. 이게 뭐야? 수천 권이 이름만 다르지 읽다 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잖아. 이거 다 콩쥐팥쥐 얘기잖아. 착하게 살는 이걸 알고 나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에피소드만 다른 거예요. 이 아이들은 책 읽기와 결별을 합니다. 못 건너가요, 그 강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혼자 공부 못해요. 이쪽으로 넘어오질 못해서 그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려면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학원 의존형 아이가 돼요. 이 영상을 돌려보시면 앞에서 공부란 무엇인가 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서술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 그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학원 의존형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타입 B는 판타지로 가거나 소설로 가거나 책벌레죠. 책에 몰입하는 애들이죠. 이 아이들은 독해력이 생기지는 않는데요. 저 판타지나 소설로서 독해력은 생기지 않는데 글 읽기는 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독과 해의 차이예요. 독은 읽는 거, 해는 완벽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의 read and comprehension이라고 하는 거. 읽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 정보를 처리하는 거. 그러나 판타지나 소설만 봐도 어떤 분들은 난 그것만 봐도 국어 1등급 못했어. 그분이 그것만 가지고 된 건 아니고 판타지나 소설, 나중에 문학에 빠지는 애들, 청소년 문학이나 글 읽기를 능숙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보를 처리하는 추론 능력이라든가 그 안에 명제를 알아낸다든가 이건 비문학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 읽기 능력이 약간 수능 국어의 독서 영역에 전공 독서를 읽는 데는 약간 부족함이 생길 수 있어요. 타입 A는 학원을 의존을 해야 돼요. 타입 B 아이들은 글 읽는 데는 능숙해요. 그러나 뭔가가 잘 안 돼요. 그게 뭘까요? 학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이에요. 이건 설명으로 내가 이해 못하겠어. 좀 더 정교하게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인강을 듣는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글 읽기는 잘 되는데 독해력은 없는 아이들이에요. 독과 해거든요. 글 읽기는. 독은 잘 읽는 거, 해는 정보 처리를 추론도 하고 명제도 알고 명제 통합도 시키고 구조도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구조 독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문학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학원을 이용하고 인강을 이용하고 고등학교 되면 이런 아이들이 판타지나 소설을 많이 읽어도 결국은 국어에서 만점이 나오기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타입 A와 타입 B는. 타입 X는 깊은 지식의 세계로 들어간 아이들. 이 아이들은 자기주도형이 됩니다. 타입 X는 어떤 아이들일까요? 네,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글자를 가리키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빨리 비문학으로 옮겨준 아이들이에요. 비문학이라는 건 그렇게 복잡한 언어가 아니에요. 비문학이라는 건 똑같이 그냥 에피소드만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세계로 아이들을 인도한 어머니들이에요. 똑같이 그림책을 읽어도 도감류를 읽다든지 정보를 읽다든지 이렇게 해준 분들이고 타입 A의 어머니들은 그냥 책 읽는 애가 이거는 얘는 분명히 공부를 잘하게 될 거야 라고 동화책을 몇만 권씩 읽게 했던 애들은 타입 A로 가는 거예요. 타입 X는 자기주도형을 공부하는 애들은 그 안에 지식과 정보 속으로 자기 혼자 들어갔던 아이들이에요. 타입 X는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최대한 일찍 이게 단계적으로 비문학으로 옮겨갈 때 갑자기 비문학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어머님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식과 정보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가 최대한 일찍 초등학교 1학년 돼서 글만 능숙하게 읽으면 단순한 스토리북 보는 거를 관찰하면서 이건 안 되는데 그리고
책을 읽게. 어머님들은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책의 양이 아니라 책의 질이에요. 바로 저 깊은 지식 세계로 들어가게 한 게 바로 공부를 잘하는 수재형을 만든, 그래서 독서에 의해서 수재가 만들어지는 게 저게 자기주도형 아이들. 전국 단위 자사고에 넘사벽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애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가 자기주도형 너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묻는 게 다 저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 아이들이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뿐이에요. 자, 조사부터 길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어머니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가정교육도 아니에요. 조기교육도 아니에요. 그냥 독서교육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란 글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글읽기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게 독해요. 글읽기가 정보 처리하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교육, 조기교육, 세 번째가 독서교육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독서교육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은 수재가 되기도 하고 둔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독서교육이 어머니들이 생각했던 독서교육, 그냥 무조건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을 거야, 이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재로 만드는 독서는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유념하셨다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은 이 영상을 보신 대로 따라오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건 큰 후유증이 일어나요. 물론 이미 지나친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서 치유해 줄 건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독서교육 공부 잘하는 애 만드는 건 분명합니다. 독서교육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책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제로 만드는 독서에는 순서도 있고 시기도 있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책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제를 만드는 독서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죠.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저게 문자를 배우고 익히는 독서예요. 처음에는 그림만 있는 거였다가 글자가 한두 줄 들어갔다가 또 글자가 많아졌다가 점점 긴 글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문자를 배우고 익히는 단계 독서. 저게 동화책, 스토리북, 위인전, 판타지 소설 이런 것들이에요. 어머니들은 저 동화책을 놓고 글밥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글밥이 많은 것 읽어요. 어머니 그거 글이 많다고 동화가 아닌 게 아니에요. 동화나 스토리북하고 비문학은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 다르고 글의 구조와 흐름과 읽는 법이 다 달라요. 글밥이 많아도 동화책식의 글은 그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글 자체의 구조가 너무나 심플해서 우리 아이들을 제자리 걸음을 걷게 하는 거예요. 공부에 필요한 건 스토리북 기지 읽기가 아니고 미지 읽기라고요. 저게 단계로 따지면 0단계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는 뭐가 될까요? 내 12년 동안, 적어도 9년 동안 4, 5, 6, 1, 2, 3 이렇게 해서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그래서 9년 동안 해야 될 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해야 될 게 공부예요. 도구학습, 국어죠. 국어를 잘해야 공부를 잘한다는 거. 저게 문자 정보 처리 능력, 독해력 공부예요. 비문학, 정보를 끊임없이 처리하면서 그중에 지식을 내가 습득하는 거. 저게 혼자 공부할 때 국어가 중요한 이유예요. 저기서 클라이막스가 국어 독서 영역, 전공 독서 영역이죠. 대학 교수들이 얘가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내가 가리키는 전공 독서 이 책을 읽을 수 있나 그 능력을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독해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 능력이 있으면 혼자 책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약간 유사문학, 동화책이 아동문학이라는 거죠. 스토리북. 그런데 그 다음에는 비문학으로 옮겨야 돼요. 객관적 글읽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만 읽으면 다인가? 나이가 돼서 고등학생이 되거나 아니면 성인이 되면 진짜 독서가 시작돼요.
학생 때는 공부만 하는 글 읽기가 있어야 되는 거. 공부하는 글 읽기가 비문학 읽기예요.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된다거나 아니면 성이 돼서 읽는 독서가 있죠. 네, 바로 그게 무슨 독서예요? 인성과 지성을 단단히 하고 더 깊게 하고 더 지성인으로 더 지식인으로 만드는 심화 독서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인성과 지성을 심화하는 저 독서, 저게 독서는 매일에 대해 독서를 하면 행복해져. 그건 저 빨간 부분의 심화 독서, 인성과 지성의 독서예요. 독서는 이렇게 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독서는 어른이 돼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활력을 얻고 저 중에서도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싶고 그 감정을 간접 체험하고 싶은 거고 어떤 분은 개발서를 보고 어떤 분은 전공서적을 보고 어떤 글은 뭐에 대한 책을 보고 하는 건 저 빨간 거예요. 저거는 성이 돼서 이성을 갖고 지성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도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취향에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문제는 저 노란색에 처음 글을 능숙하게 했던 단계와 공부하는 9년 동안에 하는 독서는 전혀 다른 독서라는 거예요. 저 문자를 배우는 독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는 저 독서의 과정에 중간에 저걸 넘어와야 되는데 동화책을 많이 읽던 아이들은 어렸을 때 저걸 많이 읽던 애들은 여기서 저기를 넘어오질 못해요. 저기 저렇게 다리를 놔주지 않으면 건너오질 못해요. 글 읽기가 너무나 다른 글 읽기예요. 저기서 삭제돼서 아이들이 길이 바뀌는 거예요. 저 글을 읽다가 두 번째 글을 읽으려니까 공부하는 글을 읽으려니까 읽어지지도 않고 힘들고 재미도 없고 스토리북은 재밌잖아요. 등장인물도 있고 그런데 공부해야지 그러고 읽기 시작하면 읽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기를 공부 잘하게 하는 어머니들이 다리를 어렸을 때부터 놔줘서 아까 중고등학교 과정을 저기다 붙여줬던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게 바로 브릿지 독서라는 거예요. 다리를 놔줘야 돼요. 읽기 패턴이 동화책을 읽었을 때하고 저 단순한 순차적 글을 읽는 거, 문장의 구조가 주부술부만 있고 간단한 것들, 문장이 복잡하지 않은 것들, 저기서 저기를 넘어올 때 적응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게 읽기 패턴을 진화하는 과정이 저기서 훈련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문제는 저 책이 아이들한테 볼 수 있는 책이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일찍 시작해서 지적 호기심에 먼저 빠졌던 애들은 기성에 있는 책으로 넘어오는데 우리나라는 저 과정의 책이 출판사에서 만들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준비를 일찍 했던 애들은 타입 X로 변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소설이나 판타지로 변하고 나머지 애들은 저기서 탈락해 버리는 거예요. 저 다리가 없어서 강을 못 건너오는 거예요. 읽기 패턴 진화를 하는 과정이 진화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일반 독서하고 좀 다른 독서예요. 의도적인 독서예요. 비문학으로 넘겨주기 위한 다리를 건너게 하는 독서입니다. 여기에는 비문학 읽기 감각을 수련시키는 과정, 일반적으로 스토리북처럼 재미있는 소재가 아니고 비문학이에요. 지식과 정보예요. 여기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이미 저거는 아이들이 3학년이 지나서 2학년, 3학년이 지나서 너무 동화책을 너무 읽어서 얘가 이 글 읽기 방식에 고착화됐다 했을 때 우리가 넘어오지 못하는 애한테 저거를 이 책을 주고 너가 읽어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도와줘야 돼요. 여기서 어머니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아이는 다리를 못 건너와요. 비문학 읽기 감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하고 잘 얘기해서 읽기 감각을 하나씩 하나씩 수련을 시키는 과정이 첫 번째 필요해요. 두 번째는 의미 단위 읽기 수련이 필요합니다. 의미 단위 읽기가 뭐죠? 글을 의미 단위로 읽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글을 읽고 문학을 읽거나 스토리북을 읽는 애들은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는 감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문학은 이해라는 게 필요해요.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도록 읽는 게 뭐죠? 의미 단위로 읽어야 돼요. 단어 단위로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절대 모르고, 근데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저 의미 단위 읽기 수련이라는 게 반드시 따로 필요합니다. 저거를 해야 의미 단위 부분에서 저 수련하는 과정을 보시면 아이들이 동화책만 읽던 아이들이 의미 단위 읽기 비끈 걷기 훈련을 시키면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동화책과 스토리북은 아무렇게나 읽어도 되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달라요. 그 글을 읽고 알라 그러는 게 다른 거예요. 줄거리 감상이 아니에요. 비문학은. 저 의미 단위 읽기 수련을 시켜야 글을 이해 범위 내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해 범위. 그리고 그거를 그 이해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우리가 도와줘야 이 아이가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 글을 읽으면서 글을 연계된 책들을 단행본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글이 배경 지식이 하나 읽으면 더 알고 싶게 늘어나고 더 알고 싶게 늘어나고 계속 옆으로 위로 아래로 종횡으로 확장되는 즐거움. 이게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글을 읽을 때 배경 지식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어휘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식은 어휘 속에 들어있어요.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배경 지식과 어휘를 점점 넓혀가는 수련이 필요합니다. 동화책 읽던 아이들이 이 과정을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주 힘듭니다.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분이 없으면 이 아이들이 그 강을 못 넘어요. 네 번째, 한자 감각을 체화시켜줘야 돼요. 여기서 어휘 수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휘는 우리가 공부할 때 쓰는 어휘는 전부 한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한문은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 될 것이냐 하위권이 될 것이냐는 한자 능력, 어휘 능력하고 너무나 관련이 깊어졌어요. 비문학은 무늬만 한글이지 다 한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한문 혼용 시대가 끝난 지 오래됐어요. 한글 전용 시대예요. 그런데 한자는 그대로 있어요. 무늬만 한글일 뿐이에요. 수학이 다 한문이에요. 소수, 분수, 이차함수, 인수분해 다 한문이에요. 과학이 다 한문이에요. 국어도 다 한문이에요. 지리도 다 한문이에요. 역사도 한문이에요. 광물 이름도 한문이고 기후도 한문이고 모든 게 한문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한문을 따로 안 배워도 지금도 어머니들 중에는 한문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죠. 아직도 한문이 중요하다는 건 아시니까. 그런데 만화로 된 한자 천자문을 배운다거나 무슨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그런데 그 한자 교육은 지금 하고 있는 한자 교육은 확인되지 않는 한자 교육이에요. 그냥 한자 배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온 세상이 한자였었어요. 신문에도 모두 한자고 바깥에 나가면 하루에도 몇백 자씩 한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를 안 배울래도 안 배울 수가 없어요. 저절로 배우게 돼요. 지금은 한자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한자가 없어요. 신문에도 없어요. 아이들은 한자를 그냥 어휘를 배워도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어휘에 한자가 가지고 있는 표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자 속에 감각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한글로 대문이라고 쓰면 대문은 어휘의 뜻이 큰 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건 외운 거예요. 그 개념을. 그런데 한문으로 써놓으면 큰 대자에다 문문자가 들어있어요. 그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뉘앙스가 그냥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한자는 표의 문자라서 감각을 그 글자 속에 넣지 않으면 자꾸 사라져요. 배워도 사라지고.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 한자의 감각. 맞습니다. 이제는 한자 배우는 방식이 옛날하고 똑같이 그냥 이거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진짜 잘하려면 한자 쓰기 훈련해서 손하고 이 한자를 써본 기억이 감각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한자 쓰기 훈련이 이렇게 중요해졌어요.
근데 어떻게 쓰는 거냐고요? 조그맣게 모는 종에다 써가지고는 감각화되질 않아요. 큰 글씨로 이만한 A4지에다 2자 정도를 해서 대문 이렇게 크게 쓰고 이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훈련을 하고 나면 모든 글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뜻이 뭔지 저절로 느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그게 바로 한자 감각의 채화쓰기 수련이에요. 이게 모두 수련이에요. 저 과정은 동화책만 읽던 애들이 비문학으로 갈 때는 그냥 책을 읽고 이걸 읽어봐가 아니라 그 읽는 능력이 없어요. 읽는 수련을 해야 돼요. 비문학을. 백신 맞히듯이 난이도를 낮춰서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4개가 오면 5번째 가서 이거를 이 아이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모든 비문학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관심 영역이 어딘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을 가는 거예요. 독서 교육을 잘했던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를 계속 관찰했던 거예요. 얘는 천문학을 좋아해, 얘는 역사를 좋아해, 얘는 물리를 좋아해, 얘는 지리를 좋아해. 그 길로 계속 안내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글들을 깊게 배우게 돼서 나중에 그게 넘치고 옆으로 가고 이랬던 거예요. 관심 영역을 우리 아이가 어떤 영역에 어떤 유형의 글들을 어떤 유형의 지식을 좋아하는지 알아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읽기 패턴 진화하는 과정의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관심 영역을 추적하는 게 정밀하게 추적하는 게 우리한테 남은 또 하나의 숙제예요. 여기서 저 5개를 실패하면 우리 아이를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돼요. 이 읽기 방식을 스튜디오 5라고 하는 거예요. 스튜디오라는 말 아시죠?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진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거는 대학에서 실기 전공 수련하는데 작업실 이런 것들을 스튜디오 수업이라고 하거든요. 예술대학이나 이런 데서. 우리 읽기 패턴 진화 과정은 수련이 필요해요. 직접 하고 체험하고 수련하고 경험 쌓고 이런 게 필요해요. 쓰기 연습처럼. 그래서 5개의 스튜디오 5라는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글을 던져주고 책을 던져주고 너 이거 비문학이니 어머니들이 제가 그 영상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영상을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에다가 이런 걸 남기셨어요. 그런지 몰랐어요. 독서가 그런 건지 몰랐어요. 우리 아이 지금부터 비문학으로 옮기고 싶어요. 비문학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해드릴 책도 없어요. 비문학이라고 해놓고 아이들 언어로 써놓은 것들. 그건 비문학이 아니에요. 비문학은 비문학의 문학이 아니라는 소재만 그런 게 아니라 글의 구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목록 제가 뭐 읽어라 추천해 줄 책도 없지만 우리나라엔 그런 책이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책을 줬다 그래서 걔가 읽을 수가 없어요. 저 5가지의 스튜디오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튜디오 5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읽기 패턴 진화 과정을 독서 클럽이라는 클럽으로 저희가 스튜디오 5를 하고 있는데 저게 바로 주니어 독서 클럽인 비문학 독서 클럽이야. 주니어 스터디 포스라고 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스튜디오 작업입니다. 독서 클럽입니다. 일반 독서 학원에서 하고 있는 동화책이나 스토리북이나 이런 거 읽기 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정상적인 비문학책을 던져주고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가이드가 필요해요. 저건 스튜디오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한테 그냥 던져줘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저 과정을 건너뛰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결국은 학원에 의존해서 국어를 수도 없이 문제집 풀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수제를 만드는 독서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아까 0단계는 그거는 그냥
글을 능숙하게 읽는 단계니까 동화책과 스토리북은 여기서 0단계는 뺐습니다. 1단계가 읽기 패턴을 진화시키는 비문학으로 가기 위해서 비문학 글이 너무나 문턱이 높기 때문에 다리를 놔서 그 다리를 건너가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1단계입니다. 읽기 패턴 진화를 시켜야 돼요. 2단계가 문자정보 처리 능력을 완전하게 만드는 독해력 단계. 물론 저 안에서도 많은 글 읽는 수련을 하고 실제로 챕터를 읽고 이제 책을 읽는 거 이상으로 챕터를 비문학 지문들을 읽는 훈련을 저기서 해야 되고 저기서 다시 글을 읽고 분석하는 훈련, 글을 읽고 구조를 알아내는 훈련, 핵심어를 알아내는 훈련, 논술력을 기르는 훈련, 한자를 역한자 교육을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다 저 2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3단계는 인성과 지성을 심화시키는 심화 독서예요. 인성과 지성에서 정말로 어른들이 하는 독서, 저 독서가 3단계입니다. 저거는 성인 되면 하고 공부 독서는 2단계까지 끝나요. 3단계는 누가 해야 될까요? 3단계가 바로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해야 될 비교과 대비하는 독서가 바로 저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총균세를 읽어야 돼, 정의란 무엇인가 있어야 돼, 세상에 있어야 되는 지성의 깊이를, 저게 3단계예요.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저렇게 다른 겁니다. 특목고 자사고 갈 아이들은 3단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를 3단계까지, 2단계까지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하지 않을 분들은 2단계까지만 하면 되고요. 특목고 자사고에 가실 분들은 3단계를 프로젝트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저 독서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저 수업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게 저 3단계까지 하는 게 마더클럽입니다. 어머니가 주도가 되셔서 학원에서 할 수 없는 거라서 그래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된 게 어머니가 가진 교육 정보에 의해서 어머니가 아이들의 두뇌를 저렇게 훼손시켰기 때문에 어머니가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지금 어머니가 마더클럽에 들어오시면 1단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게 마더클럽 1단계가 바로 비문학 독서클럽이라는 단계고 2단계가 독해력 교정인 주니어 스터디포스, 2단계가 시니어 스터디포스, 3단계가 퓨처 트레이닝과 딥앤와이드라는 특목고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들, 극단적인 극상위권 애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갈 아이들이 따로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게 바로 저 3단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해야 될 겁니다. 저기까지 어머니가 원하시는 만큼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걸 하는 우리 프로젝트 그룹이 마더클럽입니다. 자, 이 마더클럽은 마더 멘토, 어머니가 멘토가 되셔서 국어, 영어, 수학의 역량을 홈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수학 교육도 지금 대충에서 하고 있는 수학 선행 방식 말고 수학에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비이과형인 아이거나 아니면 수학의 역량이 매우 뛰어난 영재급의 아이들은 수학 공부 방식을 저렇게 문제 유형 연습을 해서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기술만 하면 둘 중에 어떤 아이도 다 수포자가 돼요. 수학이 지쳐서 벅차서 수포자가 되기도 하고 수학이 정말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애들이 저런 식의 수학을 하면 수학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포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이 따로 프로젝트가 있어요. 물론 영어도 있습니다. 영어도 해석을 하기 전에 하는 영어 프로젝트들이 아주 다양하게 저희 스터디포스 언어과학 연구소에 지난 20년 동안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방대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마더클럽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입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2학년, 저 마더클럽은 어머니가 멤버십으로 들어오셔서 마더클럽의 멤버가 되셔야 돼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랑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기주도 공부 클럽을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아주 특수하게 있어요. 아주 수제급의 아이들, 그리고 어렸을 때 글자를 아주 일찍 돼서 책을 방대하게 읽은 아이들은 2학년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1학년도 아주 희귀하게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가 마더클럽의 정규 멤버예요. 그러나 글자를 일찍 배우고 책을 벌써 이미 몇만 권을 읽고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때도 더 지체하면 안 돼요. 동화책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었을수록 더 많이 애들이 데미지가 생겼어요. 더 많이 관성화됐어요. 이거는 책을 많이 읽어서 좋은 게 아니라 더 많이 후유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시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특목자사고형 인재. 어머니가 특목자사고를 보낼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5가지 주목하는 점이 있어요. 그걸 아시고 그게 미션 5라는 프로젝트예요. 물론 저희 언어과학연구소가 설계해서 그동안에 아주 오랜 동안 특목고 자사고 의대 갈 아이들의 면접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적화시키는 거죠. 그 특목고 자사고에 들어갈 아이들은 그 프로젝트에 입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특목고 자사가 원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네, 저건 시험이 아니에요. 면접 시험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몇 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부의 철인식 공부 방식이 있어요. 공부의 철인이라고 좀 특이한 사교육 운동이 있다고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신 적이 있나요? 약 5년 전에 저 운동이 일어났어요. 전국의 공부의 철인들하고 제가 하는 운동입니다.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로 만들어서 혼자 공부하게 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그러면서도 극상위권이 만들어지는 아이들로 만드는 학원입니다. 칠판 없습니다. 강사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물론 저기는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지만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자기주도형으로 하지만 그리고 또 교과서를 연구하고 몇 가지 커리큘럼이 따릅니다. 물론 내신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요. 중학교 내신도 뭐 암기하고 문제 풀어보고 문제 유형 연습하고 이런 건 전혀 안 합니다. 그걸 그대로 어머니들한테 마더클럽에서는 어머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사교육을 학원에서 저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한테 댁에서 어머니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십사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어머니들이 원하는 그 모든 단계를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어머니 직장 생활 하시는 워킹맘이라도 괜찮습니다.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직장에 돌아오셔서 하루에 1시간씩만 자녀하고 같이 대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더클럽에 오시면 어머니한테 정기적으로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어머니들이 멘토 역할을 하시는 멘토링 교육을 따로 시켜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어머니들하고 겸사겸사 하는 워크숍 같은 것도 어머니 그룹별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물론 저 마더클럽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드렸어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알았던 정보가 아니라 교육 정보가 전혀 달라요. 저기 들어오면 어머니들이 깜짝 놀래요. 여태까지 아셨던 공부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 마더클럽에서 저희가 나누고 어머니들한테 공유해 드리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달라요. 저희는 문제 유형 연습, 문제 푸는 거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는 학교 공부가 진짜 공부예요. 학원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 푸는 공부예요. 어떻게든지 빨리 학원을 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교육을 공부의 철인식 교육 철학이나 모든 것들을 마더클럽에 오시면 저희가 공개해 드리고 댁에서 이걸 이룰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어머니들이 구하기 힘든 진짜 교육 자료, 어머니들이 친구한테 들은 교육 정보나 교육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교육 자료, 그 다음에 어머니 자녀에 따른 TQ 테스트에 따른 어머니 자녀의 특성에 따른 저희들의 조언,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자문도 해드리고 어머니들의 애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립니다. 네,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하는데 후견인이 되어드리는 게 저희 마더클럽입니다. 멤버십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더보기란에 구글 폼이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작성해 주셔서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걸 우리 교육부에서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24시간 내에 통화를 하고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몇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TQ 테스트 받는 법도 있고 이런 거 안내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멤버가 되면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저희가 보통 학원에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온라인 센터에 그 센터를 개설해 드립니다. 이 마더클럽의 모든 활동은 원격으로 저희하고 하시는 거예요. 댁에서 아이들하고 오프라인 수업도 하고 온라인 책 읽기도 하고, 그러나 저희가 뒤에서 관리나 통제나 제안이나 뭐 서포트는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방대한 트레이닝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관련돼 있는 뭐 많은 트레이닝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 자녀가 직계 자녀는 3인까지 멤버십 특별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네 번째는 스테이지 1, 그게 지금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주니어 독서 클럽이죠. 그 다음에 스테이지 2가 있고 스테이지 3가 있어요. 스테이지 3가 이제 툭 먹고 자사고 갈 아이들이 하고 있는 퓨처 트레이닝하고 뭐 몇 가지 디펜와이드하고 전국 단위 자소 비교과 영역이죠. 진짜 독서들, 리얼 독서, 리얼 토론 이런 것들. 그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최소의 비용, 아이디 비용을 저희가 보통 저 프로젝트는 저희 공부의 철인의 전국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전국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거에 한 5분의 1 정도, 아니요, 5분의 1이 보다 더 우리 공부의 처리는 특수교육이라서 싸질 않아요. 과목당 한 월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을 거예요. 네, 이 마더클럽은요, 어머니들한테 지금 제가 이게 몇 기까지 이런 특혜를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마더클럽은 사교육비를 10분의 1로 줄여야죠. 10분의 1로 줄이고 성취는 200%, 300%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들과 함께 저 마더클럽으로 가서 과잉 공부를 하는, 돌아가는 공부를 하는 대치동, 그걸 대안으로 새로운 교육 운동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마더클럽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정말 좋은 어머니들이 많이 오십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정말 자녀 교육에 열정,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는 운동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어머니들, 뭐, 전 세계, 뭐, 알래스카, 두바이, 뭐, 네, 전 세계에서 합니다. 그분들하고 새로운 교육 운동을 하는 거죠. 형태는 홈스쿨이에요. 아이들하고 홈스쿨을 하고, 그런데 어머니들 중에서 저 운동 중에는 이제 중간에 그 직진 영어라는 영상 보셨나요? 직진 영어라는 게 있어요. 샤우팅 앤 제스처링에서 6세 이후에 2년 내지 3년 만에 바이링거 만드는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 어렸을 때 하시는 거 저희는 찬성하지 않아요. 6세까지 엄마표 영어하고 뭐 동화책 읽어주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리스크가 있어요. 양쪽 언어가 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6세까지는 우선 한국어가 완전해지고 6세 이후에 왜 저희가 직진 영어라는 걸 하고 있는지, 직진 수학을 하고 있는지는 다른 영상에 보시면 됩니다. 6세까지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 그런데 어머니들이 저걸 하시다가 하다 보니까 이거 재밌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교육이야. 나 이걸로 사업도 하고 싶고
우리 아이도 더 신나게 재밌게 하고 싶어. 우리 집에서 공부방 하면 안 될까요? 됩니다. 어머니들이 내 자녀처럼 돌볼 분들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이 중에서 아주 잘하는 분들이 공부방을 하시다가 막 애들이 막 몇십 명이 됐어요. 40명, 50명 이렇게 됐어요. 그런 분들이 나 이제 학원으로 나가서 진짜 교육 사업 할래요. 그분도 교육 철저하게 와서 받으시고 정말 이분은 좋은 분이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아주 특별하게 지원해 드리고 자문해 드리고 모든 것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이 마더클럽이 좋은 어머니들하고 이 나라 교육을 대충 아이들처럼 저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고 행복하게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아이로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 마더클럽 정신입니다.